(2021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333만 원, 중위소득은 266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 10년 후 누구는 부자의 길을 걷고 누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허덕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돈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되면 나이 들어 후회하게 됩니다. 마흔 이후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의 원칙을 담은 책인데요. 제목은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부터 주식과 부동산 실전 투자법까지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에 상관없이 통하는 투자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저자의 삶과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투자 방법과 돈의 심리학이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다.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최부잣집이 가훈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다.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이 귀에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채부잣집은 그것을 금했다. 눈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부잣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이 위치한 경주교동에서 사방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에서 8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채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작료를 낮춰야만 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적게 내게 되니 앞다투어 채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채부잣집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 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처럼 채부잣집이 300여 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한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채부잣집은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다.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을 6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기본은 전략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셈이다.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채부잣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부자 고객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금수저든 자수성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을 만나며 느낀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 채부잣집이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속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채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부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해 한다. 채부잣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자라 더 벌 필요가 없으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11%가 올라야 한다. 가격이 만약 50% 하락했다면 2배 100% 올라야 원래 가격이 되는 셈이다. 즉, 부자들은 잃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자가 될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다. 계란 한 개가 깨져도 다른 계란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럽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넷째, 부자들은 주변에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왔다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친구가 제대로 답해 줄까? 아마도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용한다고 못마땅해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
경주 채부잣집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잣집 사랑채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다. 그런데 채부잣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들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쌀 3천석 정도인데 그중 3분의 1이나 되는 천석을 과객 접대에 썼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송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 보냈다. 그러면 과객들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채부잣집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덕분에 채부잣집은 굳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법. 만약 채부잣집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채부잣집은 곡식을 퍼줄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오랫동안 부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부자들이 금리에 목숨 거는 이유. 돈에도 값이 있다. 즉, 10,000원짜리 지폐도 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금리다. 2001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나는 배낭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고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적금을 깨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나를 말리기 시작했다. 학생, 이거 1996년에 만든 통장인데 정말 깨려고. 12% 금리를 주는 적금 통장인데 이거 해약하면 다시는 이런 통장 못 만들어.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잘 생각해봐. 하지만 당시 나는 어떻게든 배낭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 통장을 깨야만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직원의 만류에도 적금 통장을 깼다. 그런데 나중에 내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난리가 났었지. 그런 통장이 있었으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배낭여행비를 빌려달라고 할 것이지 왜 그런 귀한 통장을 해약했느냐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금리의 중요성을 정말 몰랐었다. 당시 그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2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고 10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 요즘은 적금 통장이 많아야 5%를 주는데 그 2배가 넘는 이자를 주었던 것이다. 왜 지금은 금리가 5%인데 그때는 12%나 주었을까? 돈에도 값이 있고 그 값이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빌리면 1시간에 1,000원이지만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는 1시간에 3,000원도 받는다. 같은 자전거라도 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도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리이다. 돈을 빌리면 이자 쳐서 갚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에 대한 사용료가 바로 그 이자인 셈이다. 100만 원을 1년간 10% 금리로 빌리면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10만 원이고
1년간 1% 금리로 빌리면 사용료가 1만 원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 예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돈도 많아야 쉽게 빌려줄 수 있는데 1960에서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어려울 때라 통화량 자체가 모자랐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돈을 빌려 공장도 짓고 배도 만들었다. 그런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통화량이 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다. 즉 기업이든 개인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 아주 싸고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미술품을 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거품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2022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다시 급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 금리를 높여 기업이나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회수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다. 연준은 4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기준금리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때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돈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연준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2022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3월 5%까지 올라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상태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0% 이후 처음이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니 기업이나 가게 모두 자금을 조달해 투자나 소비를 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주가는 IT 버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선 것도 높은 금리의 영향이 크다. 대출이자가 비싸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이나 건물을 산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고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의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부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과 달러, 금 등을 선호하며 은행 예적금을 늘리기도 한다. 5%의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을 때 10% 수익을 내면 결국 5%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안전하게 4% 금리를 주는 은행 예적금을 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1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금금리 1%가 미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1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1%는 100만 원이고 1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1%는 1000만 원이다. 금액이 커지면 금리 1%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리 변동을 늘 주시한다. 2008년 이후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너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너의 돈이 엉뚱한 대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으면 성의를 표시하려는 행동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나를 바꾸는 방법 3가지. 세계적인 경영구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케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 3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마에 게니치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학교나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퇴근해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삶만을 계속 반복한다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방을 얻어 이사를 가 보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녀도 애널리스트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는 모닝 미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회사 욕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늘 일찍 집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었다. 사실상 매일 집과 회사만 오가는 삶은 나나 그녀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다.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증권업계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회사별 상황도 파악할 겸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일반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한 애널리스트와 친해지게 되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능숙하다 보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가 마침 그 케이스였던 것이다. 둘은 마음이 통했는지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었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다.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그게 차익이 났다는 것이다. 친구는 오마에 게니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달리 씀으로써 인생이 달라졌다. 집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 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회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부자가 되었다. 물론 이직한 회사가 스톡 옵션과 자사주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친구는 결코 100억대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얻어낸 기회였다. 사는 곳을 바꾸면서 부자가 된 사례도 많다. 내 주변만 해도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올라 돈을 번 친구들이 꽤 있다. 돈이 애초에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당연히 아파트 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기회는 우리의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 기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낯선 동네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예 다른 일에 도전해보는 거지.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시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해 보아라.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테고, 그러면 내 삶이 한층 재미있어질 것이다.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같은 반 엄마들과 친해진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매일 증권업계 사람들만 만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 방송국 PD로 일하는 엄마, 출판사에 다니는 엄마 등등,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내가 참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회사에도 가보고 내가 모르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주식 이야기도 하면서 내 스펙트럼이 크게 확장되는 경험도 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모두 그 모임 덕분이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꿔 보아라. 그러면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의 기회들이 천천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SNS에서 싫은 사람은 차단하면 그만이고,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싫으면 모임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 싫든 좋든 그와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술도 마셔야 한다.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살 수가 없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도 연봉도 만족스러운데 싫은 사람 한 명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어떤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들은 일정 수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애널리스트로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 니문보 앱에 저장된 명함만 1,500개가 넘는다. 아마 사회 초년생 때 만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처음에는 싫은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차츰 그들과 일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고, 요령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만약 이상하고 싫은 사람들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 다음에 팁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말 것. 김혜란의 단편소설 풍경의 쓸모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이때 잘 지낸다는 것이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은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싫은 사람과도 잘 지내보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라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100명을 만나면 그중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명쯤 있다고 한다. 그러니 누군가 너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그리고 안 맞는 사람과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최대한 접점을 줄이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깝지 않아도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싫은 사람과 그와 같이 하는 일을 구분할 것. 간혹 싫으면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채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싫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티를 내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쟁자가 많은 회사에서 적을 한 명 더 만들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을 자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대꾸조차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즉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싫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싫어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싫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일은 일일 뿐이다. 일에는 최대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위 상사가 싫어도 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가 싫어도 남들 앞에서 험담은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일을 헐뜯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 가서는 내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 대한 험담을 일삼는 일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